예,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한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제 워낙 많은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집값 상승에 대한 해석들도 여러 갈래로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 현재 상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읽고 계신지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정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통계 수치하고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통계 수치를 보면 뭐 꺾였다고 할 수는 없고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뭐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이제 뭐 안정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주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이제 그런 안정을 느낄 수는 없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장위 뉴타운을 갔다 왔는데. 예. 신기하게도 정부 오히려 강남보다도 열기가 더 뜨거웠고요. 매물 자체도 없고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무주택자 한 분을 만났는데 계속 정부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집값이 3년 동안 2배 정도 올랐대요. 처음에 자기가 이사 왔을 때 한 6억 정도 됐는데 2017년도죠. 그래서 대책이 나오고 하니까 좀 안정이 될 줄 알고 이제 전세 살면서 기다렸는데 그게 지금 12억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소연을 하는데 참 답답한 것이 그렇다고 지금 또 사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너무 많이 올랐고요. 기재도 많이 나왔는데 정부 말처럼 그분이 많이 호소하는 게 그거예요. 뉴스에서 정부에서는 안정이 된다. 왜 집을 사느냐 기다려라고 하는데 기다리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금 또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수의 국민들이 아직은 공감하지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이 아니면 영영 집을 못 살까 봐 불안한 그 마음이 맞습니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또 정부에서는 뭐 김현민 국토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막 이렇게 영끌까지 해서 빚내서 사는 게 좀 안타깝다. 집값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복잡하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해석들도 좀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례로 나온 뭐 통계 중에 하나 그리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도 올해 들어서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샀던 연령층이 30대더라. 이것도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 왜냐하면 사실 30대가 현금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 결국 영끌, 빚내서 다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건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뭐 30대도 집을 살 수가 있죠. 집을 사야 되고 실거주 안정을 위해서 사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동원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데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주택을 사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원래 본다면 이제 30대들은 전세나 월세 살면서 돈을 모아서 또 청약을 하든지 해서 한 40대에서 보통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하면 40에서 한 59세 정도를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보는데 좀 이례적인 현상이죠. 30대가 가장 많이 샀다는 건 그만큼 많이 불안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좀 안 좋게 평가를 하자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갈 때까지 가서 이미 50대, 60대들은 많이 샀고 이미 다 샀잖아요. 2017년, 18년에 많이 샀고 40대들 사고 이제 30대까지 내려왔다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기다리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못 기다리고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을 받아주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국민들하고 또 이게 체감이나 공감이 좀 다른 게 오죽하면 30대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고 담보대출이 안 나오면 또 회사 다니는 분들은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이렇게 힘들게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그걸 왜 기다리지 왜 사냐라고 하면 3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2017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3년을 기다렸는데 집값은 2배가 오르고 지금 또 현장에 가보면 매물도 없거든요. 매물도 없고 내가 사려는 아파트들은 지금 몇 달 한 6개월 전보다도 더 많이 올라왔는데 마냥 기다려라는 시그널이 진짜 체감이 되고 정부 믿고 기다려가 될까? 이게 지금 이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는 못 기다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관이 자기 자녀 문제였다면 이게 내 자식이 힘들게 집을 한 채 샀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이 나왔을까? 좀 기다리지 왜 샀냐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샀을까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배경,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집값이 3년 동안 안 잡히고 다른 문제가 없을까? 이런 정책의 부작용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잘 되고 있으니까 무조건 기다려라고 하는 건 처음에 1년, 2년은 괜찮겠지만 예. 이제 3년 반이 지났잖아요. 3년 반이 지나는 시점에도 계속 기다려라는 시그널은 너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동산 정책이나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든 지지를 하든 현실적인 문제들과 그리고 평균치로 내 있는 수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괴리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계속 지적이 될 수밖에 없고 앞서서도 현장에 다녀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규제 지역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 그리고 대출도 안 나오니 비규제 지역으로 그러니까 풍선 효과는 항상 얘기를 정책이 나올 때마다 하던 얘기였는데 지금도 뭐 비슷한 상황인 거죠? 풍선 효과 생길 수밖에 없고요. 풍선 효과가 왜 생기냐라고 본다면 이제 집값이 왜 오르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정책 때문에 오르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히 정책 때문에만 이렇게 오른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 근원적인 배경을 보면 누구나 돈을 벌고 싶잖아요. 이게 근원적인 탐욕, 남들보다 잘 살고 싶고 돈을 더 벌고 싶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상대적인 비교가 되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지금 옆에 둘러보니까 내 친구는 3년 전에 아파트를 사서 지금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 5억, 10억까지 이렇게 차이를 벌리다 보니까 굉장한 불안한 마음. 이런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구는 존재하고 있는데 정부는 자꾸 사지 마라. 규제를 내놓으면서 수요 억제 정책을 펴다 보니까 구매 억제는 하고 있는데 구매 욕구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구매 능력은 많이 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규제가 아닌 지역들, 비규제 지역들 눈을 돌리다 보니까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번져나가고 지방으로 가고 또 아파트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빌라도 거래량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것도 풍선 효과거든요. 아파트가 규제가 되니까 이제 또 빌라까지 눈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진짜 빌라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근데 빌라에 수요가 몰리다 보면 빌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가격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결국에는 또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또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풍선 효과는 생길 수밖에 없고요. 3년 전에도 대책이 나왔을 때 풍선 효과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정책, 핀셋 규제, 수요 억제 정책만 하기 때문에 또 규제를 하면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또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풍선이 결국 커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역들이. 좀 불안한 상황이죠. 풍선이라는 게 잘못하면 또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데 왜 돈을 벌고 싶어 하느냐. 사지 마라고 하기에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탐욕, 욕구를 억누르는 게 안 사고 싶을 때 이제 집값이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아라는 마음이 들어야 그만두는데 주변에서는 집값이 올라가고 내 친구도 돈을 버는데 나도 사고 싶은데 하지 마라고 해서 과연 먹힐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학습 효과라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부동산이야라는 인식들이 박혀 있다 보니까 그 인식을 바꾸기가 어떤 정책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인데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제 경제학자의 76%가 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라는 뭐 자료들도 있던데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러니까 경제 상황도 유념을 해야 되고 통화 완화 정책 때문에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겠으나 그래도 뭐 이런 건 차치하고 지수로 봤을 때 뭐 다른 정부보다 집값이 많이 상승한 건 사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팩트적으로 보더라도 통계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그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MB 정권에도 집값이 올랐는데 왜 지금 가지고 뭐라 하느냐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물론 부동산은 계속 올랐죠. 40년, 50년 동안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했는데 얼마나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현 정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느끼는 거는 뭐 이거는 공통된 사항인 것 같고요. 과연 정책이 부작용이냐라고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금리, 유동성을 뭐 말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돈이 많이 풀렸고요. 금리도 거의 뭐 제로 금리에 가까울 수준으로 낮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가 한 5%, 6% 정도 됐거든요. 한 2000년대만 하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저금리다 보니까 대출 받은 분들이 못 받아서 문제지 받은 분들은 전혀 부담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사실 수급 일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매물이 나와줘야 공급이 늘어나줘야 이게 뭐 집값이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수요는
항상 존재하고 있고 또 수요란 건 집값이 안정이 될 거야라는 마음이 들면 갑자기 이렇게 좀 안정이 될 수도 있는데 공급 문제는 그렇게 빨리 전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 정부에서 이제 공급 계획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지만 빨라야 5년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매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저는 정책의 실패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양도세, 중과세. 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잖아요. 많이 가지면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 보유세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예. 양도세까지 같이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양도세를 규제하니까 이제 정부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택수를 많이 가지게 되면 양도세를 최근에 최고 세율이 62% 정도, 내년 6월부터는 72%까지 최고 나오는데 동업도 5대 5인데 이게 정부에서 60%, 70%를 가지고 가는 게 과연 용납이 될까? 집주인들은 절대 용납이 안 되거든요. 저조차도 60%, 70%를 세금 내고 팔아라고 하면 안 팔고 싶거든요. 예.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수를 줄여야겠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가야겠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똘똘한 한 채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뭐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서울, 마용성, 강남 이런 좋은 지역들. 마용성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서울이면 된다라고 해서 그렇죠. 서울에 예. 더 몰려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 선호도는 더 높아지게 되고 비규제 지역들 또 지방이나 인기가 공급 물량이 많은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인 약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대책들도 뭐 여러 가지 좋은 대책들도 있었겠지만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았나.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기본 세율을 해줬더라면 저는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의외로 시장이 굉장히 빨리 안정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모든 규제를 다 하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다른 주택을 줄이더라도 서울 집만은 꼭 가지고 갈 거야 라고 되면서 서울의 주택 문제가 쉽게 안 잡히고 있고 그동안에 많이 상승하지 않았던 지역들, 강북이라든지 뭐 강서구 이런 지역들까지도 굉장히 강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세제 강화 얘기해 주셨으니 이 질문부터 그러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집값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뭐 추가적인 규제책까지도 나올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거든요. 네네. 뭐 그 아이디어가 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글쎄요. 그 만약에 추가적인 세제 강화 카드가 또 나온다면 네. 글쎄요.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23번이 나왔고요. 제가 볼 때는 나올 규제들 다 나온 것 같은데 취득세도 3주택 이상이면은 이제 12%거든요. 예. 10억 원의 집을 사면 1억 2천만 원을 취득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종합부동산세도 엄청나게 올랐고 양도세도 내년에는 더 많이 오르는데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규제를 쏟아부었는데 안정이 안 된다면 원인이 뭐가 있을까? 다른 문제가 없을까?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또 똑같이 잘못된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취득세 12%가 안 잡히는데 20%가 되면 과연 잡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왜곡이 더 많이 생기고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고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는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더 공고하게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지금쯤이면 23번의 대책을 쏟아부었는데 왜 안 될까? 물론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내부적으로라도 좀 분석을 해서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 좀 수정을 하고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수요를 굉장히 압박하려는 그런 뭐 카드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공급을 늘리려는 카드들도 정부에서는 어쨌거나 내놓고 있단 말이죠.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나 지금 상황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급을 왜 늘리냐 이런 논리도 있지만 인구가 주택 구매 연령이 줄어들려면 적어도 2028년, 2030년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0년 내에는 주택 부족 현상이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어떤 식으로든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최근에 3기 신도시도 그렇고요. 서울의 유유부지들 이렇게 동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국민들한테 안 먹히냐고 하면 당장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당장 우리 동네가 집값이 오르고 네.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이게 내가 집이 없는 게 문제인데 최근에 나온 대책들을 보면 빨라야 5년? 3기 신도시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겠고요. 예. 약간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거든요. 그래 언젠가는 나오겠지. 언젠가는 나오는데 나는 지금 필요하단 말이야. 이게 시장과 정부의 공급 대책이 이게 불일치가 생기고 최근에 이제 그게 사전 공급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 당장 물량이 안 나오니까 미리 당겨서 사전 공급 물량을 늘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 6만 호 정도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변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6만 호도 굉장히 부족한 수량인데 그래도 그나마 실수요자라면 이렇게 사전 분양 물량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안정이 될 것이거든요. 예. 영원히 안정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안정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과거를 보면 서울이 7년, 8년 연속으로 상승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 저도 안정이 돼야 된다는 데는 분명히 그런 의견을 주고 싶은데 계속 자극을 주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대책이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국민들은 저도 헷갈려요. 그러게요. 무슨 대책이 어디가 나왔는지 저도 이제 보도자료라든지 대책 내용을 정리를 해서 계속 찾아보지 않으면 예. 너무 헷갈릴 정도인데 정부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국민들이 과연 느끼고 체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 아마 기억하는 건 종부세가 좀 강화됐다. 양도세가 강화됐다. 뭐 취득세가 강화됐다. 집 팔기가 어렵다. 대출 안 나온다. 이 정도 규제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책이 다 해결할 수도 없고요. 이 공급 대책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뭐 예. 서울에 무슨 부지 뭐 어떻게 개발하고 뭐 임대 뭐 공공 임대제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단순화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좀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책들이 실감이 되려면 뭐 짧으면 2, 3년, 뭐 길게는 5년, 10년까지 바라봐야 맞습니다. 되는 그때서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기도 하고 또 워낙 자주 여러 번 쪼개서 미니 정책들까지 핀셋 규제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너무 헷갈려서라도 네. 예, 부동산 시장에 좀 혼란들이 나와 있다. 사실 저도 프로그램 진행하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하는데 이제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때 그 얘기를 내가 했었나 싶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들이나 안 그러면 각기 다른 분위기도 좀 나타나는 것이 경기도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분양이 늘고 있더라. 네. 글쎄, 근데 뭐 3기 신도시 영향도 있을 테고 뭐 다른 가격적인 영향들도 있겠지만 네. 이런 현상들은 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규제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됐고요. 사실 경제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지금 코로나도 다시 더 심해지고 있고 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죽겠다고 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부동산 또 경제의 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잉 유동성이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주식, 부동산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지만 전문가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다.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전처럼 무턱대고 주택 수를 막 늘리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이게 투자자들도 다 리스크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똘똘한 한 채를 가져야 되는데 경기 북부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특정 지역을 어떻게 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선호도 측면에서 보면 똘똘한 한 채를 가져야 된다면 경기 북부권보다는 서울의 한 채를 가지는 것이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고 시장에 만나보면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경기도에 있는 집을 팔고. 3기 신도시가 또 껴버려가지고. 그렇죠. 또 3기 신도시가 어디 나오냐면 다 경기도거든요. 예. 지금 북부 쪽에도 남양주 왕숙 신도시도 예. 세대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물량 6만 세대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은 공급이 계속 부족한데 경기도에는 앞으로 공급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물론 네. 경기도도 인기 지역들, 뭐 판교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지만 경기도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북부권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이게 정부 정책에 또 부작용도 있는 게 7.1 대책에서도 6.17 대책도 그렇고요. 이게 경기도 전체를 다 규제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김포시, 파주시 일부 지역만 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북부권 같은 경우는 이게 규제 대상까지 안 들어가야 되는 지역들도 많은데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라고 다 경기도를 다 묶어버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서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규제가 되는데 어차피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면 차라리 서울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심리들도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럼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정해진 땅덩어리는 뭐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지을 수 있을까? 결국은 높이 쌓는 방법밖에 없는데 글쎄요. 어떤 규제 완화 정책들도 나올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세 가격에 대한 불안감들 뭐 이런 불안감들이 또 옮겨지면서 반전세에 대한 불안감들 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사실 서민 주거 안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전세잖아요. 네. 집은 꼭 사야 되는 건 아니고요. 능력이 되면 사는 거고 능력이 안 되면 임대로 거주할 수도 있고요. 능력이 돼도 임대에 거주할 수 있는데 전세가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 세금 하나도 안 내고요. 집값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2년 동안 안정적으로 보증금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켜주면서 잘 거주하고 요즘 또 4년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터지냐면 너무 좋기 때문에 수요자는 계속 늘어나요. 전세 살고 싶잖아요. 집이 있는 사람들도 전세 주고 자기는 전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전세 물량은 누가 공급을 해주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다주택자들이 전세 끼고 투자를 해야 전세 물량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최근 규제가 보면 이제 다주택자들 전세 끼고 투자하기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전세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공급 물량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해주는 절대적인 공급 물량이 있는데 그거는 뭐 빨라야 5년 정도 오히려 5년 더 이상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 물량을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네. 최근 규제를 보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끼고 투자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 2년 거주 요건이 많이 추가됐잖아요. 양도세도 2년 거주, 재건축 아파트도 2년 거주. 예. 집주인들이 거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입자가 쫓겨나는 현상이 생기고요. 또 임대차 3법 이제 신고제는 이제 내년 6월에 될 것 같고요. 정확히 임대차 2법인데 임대차 2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열받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기존에는 무조건 만기가 되면 전세금을 무조건 올리는 집주인들도 있었지만 안 올리는 집주인들도 많았거든요. 그냥 살아. 내가 2년 후에 상황 보고 어떻게 할게. 이런 분들이 묵시적 갱신도 많았고요. 근데 최근에 대책을 보면 이제 집주인들이 지금 안 올리면 4년 동안 못 올리게 되니까 이제 무조건 올려버리자. 뭐 이런 현상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올릴 수 있으면 최대한 올리자. 어차피 세금 부담도 늘어나니까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또 두 번째 문제는 과연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가? 전세 저금리 시대에 예전에는 전세금을 받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금리가 높은 시절에는 은행에 넣기만 해도 돈이 됐고요. 대출을 상환해도 되고 대출 이자가 굉장히 높았으니까 또 그 돈 갖고 투자를 해도 되는데 지금은 예금하기에는 미친 짓이잖아요. 네. 은행에 넣으면 1%도 안 나오는데 예금 넣지도 못하겠고 대출 갚는 것도 미친 짓이잖아요. 대출이 안 나와서 아우성이고 저금리인데 대출을 갚는 건 또 자살행위고 투자를 하려니까 규제가 너무 많고 전세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되면 이제 월세를 전환하게 되는데 월세 전환도 이제 임대인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능력이 되는 임대인. 능력이 되면은 그냥 월세를 전환하고 전세금 돌려주고 전환시켜주면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반전세를 선호하게 되죠. 예. 내가 있는 돈 끌어모아서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 10억이라고 하면 내가 돈이 4억이 있으면 4억을 돌려주고 뭐 보증금 5억, 6억에 월 200, 300 뭐 이렇게 이제 반전세로 예. 전환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임대차 2법을 계기로 반전세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유리하거든요. 반전세라고 하고 최근에 정부가 이제 그 전환율을 낮추겠다라고 하지만 공고사항이고요. 낮춘다고 하더라도 2.5%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어쨌거나 매달 내는 대출금 이자보다는 높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뭐 서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과 그리고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짧게는 연말, 하면 길게는 이번 정부 안에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올 하반기는 뭐 이제 하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요. 전세는 제 생각에는 한 2, 3년 정도 계속 강세를 띨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전세 가격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임대차 4법 2+2가 됐지만 나중에 또 많이 올려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전세에 또 안도해서 이렇게 오래 머물지 마시고 예. 내 집 마련 계획은 세우시고요. 무주택자들을 위한 혜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청약제 6만 원 나온다라고 하니까 가점 점수가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무주택자들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제가 볼 때는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떨어지면 떨어진다라고 또 불안해서 못 사시고요. 또 오르면 오른다라고 못 사시거든요. 그래서 내 능력, 내 자금에 맞춰서 실수요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은 저는 가점이 높은 분들은 청약하시고요. 가점이 안 되거나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집이 팔아서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기다리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미래는 어차피 모르니까요. 단 다주택자들
많이 가지신 분들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주택 수를 좀 줄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들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도 짧게 들어봤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와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